자, 그러면 DNA 이중나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유전물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밝혀내기까지의 과학사. 그러면 유전물질이 DNA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실험들. 그리고 나서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걸 밝혀내는 실험과 DNA 이중나선에 대한 특징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게 이거예요. DNA 복제. 자, 그러면 오늘 할 DNA 복제에 대해서 당연히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게 나오겠죠. 생명과학 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초 내용을 살펴보면은 DNA 복제가 일어나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DNA가 복제가 되면은 정확하게 2배 된다는 거. 그리고 시기가 언제냐? S기 때 일어나요. S기 때. 분열하는 S기 때. 자, 그렇다면 이 복제도 여러 이론이 있었는데 복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보전적 복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이론들을 주장을 했고 어떻게 실험으로서 증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크게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보존적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보존적, 세 번째는 분산적이에요. 보존적은 말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게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존적. 반보존적은 한 개를 주형으로 해서 주형은 뭐냐면 하나를 하나의 붕어빵 틀처럼 틀로 해서 새로운 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반보존적. 분산적은 뭐냐면 그냥 다 중간된다는 거죠. 쌤이 예전에 그 완두콩 실험 얘기를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절반씩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노란색과 뭐 하얀색이 좀 예시가 좀 부적절한가? 뭐 빨간색과 녹색이 섞였다면 빨간색과 녹색이 섞인 색깔이 무슨 색이 되지? 연두색이 되나? 검은색이 되나? 검은색이 될 텐데 회색?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회색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뭐 주황색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딱 진짜 절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실제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보존적 복제. 전체를 주형으로 해서 새로운 게 생긴다. 그냥 아예 원래 건 놔두고 새로운 게 생긴다는 거고요. 반보제적은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한 가닥은 새로운 게 생긴다. 분산적은 다 쪼각쪼각 잘려서 새롭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요겁니다. 쌤이 방금 설명했던 대로 원래 요렇게 파란 것이었다면 원래 거는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요게 보존적 복제. 자, 반보존적은 원래 거는 절반만, 그리고 새로운 게 이거 원래 것을 주형으로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게 반보존적입니다. 분산적은 다 조각조각 잘려가지고 새롭게 합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분산적 모델입니다. 그럼 이거를 밝혀내는 실험이 뭐였냐? 메셀슨과 스탈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낼 것이고 여러분도 중요하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학습하실 건 뭐냐면 어떤 배지에서 배양을 해서 어떤 배지로 옮겼는지 요거를 중점을 보셔야 되는데 요 어떤 배지에서 배양을 했는지를 꼭 뭐 동그라미든 네모든 표시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험 재료로 대장균을 사용을 했어요. 대장균은 뭐 다음 세대까지 배양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질소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를 해가지고 배양을 계속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을 보면은 15N과 14N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무거운 원소예요? 당연히 15가 훨씬 더 무겁겠죠. 자, 그렇다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대장균을 15N이 포함된 배지에서 여러 세대에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염기가 질소 염기잖아요. 그래서 질소와 탄소 골격으로 되어 있는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배양해서 질소N이 표시된 DNA를 갖는 대장균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자, 첫 세대는 15N, 그리고 나서 14N 배지로 옮겨서 첫 번째 분열과 두 번째 분열후 각각 대장군에서 DNA를 추출하고 초원심 분리기로 밀도에 따라 DNA를 분리한다. 밀도에 따라 DNA를 분리하니까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시험관을 원심 분리를 시키면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5N이 더 아래쪽으로 14N이 더 가벼우니까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용어가 하층, 중층, 상층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요거를 그림에서는 요렇게 원래는 세로이지만 가로로 눕힌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세웠다라고 보면은 밑에 층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무거운 거, 위로 갈수록 가장 가벼운 밀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림을 제가 뒤에서 한번 보면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는 15N 배지로 대장균을 배양을 했습니다. (1세대) 배양. 처음에 부모 세대는 15N 배지에서 배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세대는 14N 배지에서 배양을 했고 그 다음 세대도 14N 배지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15N 배지에서 여러 세대 배양을 해서 G재료를 얻는다. 그래서 G재료 대장균을 14N 배지로서 G1과 G2로 얻었다. 자, 그렇다면 쌤이 색깔로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5N 배지는 제가 까만색으로 해보고 14N 배지는 그냥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모델은 보존적 목재. 두 번째는 반보존적.
세 번째는 분산적입니다. 우선은 첫 G0기인 N은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겠죠. 그러면 15N, 15N 이중가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관에 담아서 원심 분리를 시키면 위치가 가장 무거운 15N, 15N 인 이중야선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거를 옆으로 돌리면 가장 바깥쪽인 15N, 15N 가장 밑에 층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게 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띠냐면요. 가장 밑에 층은 15N, 15N,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N, 14N, 맨 위에 층은 14N, 14N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중간 뭐 이렇게 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모델이든 간에 G0기에서는 이중가닥은 15N, 15N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중나선 형태로 그리면 쌤이 표현을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너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15N, 15N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G0기예요. 자, 그러면 이 G0기인 애들을 14N 배지로 옮깁니다. 그러면 새로 합성된 DNA는 14N을 골격을 해서 염기들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존적 모델이라면 15N, 15N 이중 나선은 그대로 있고 보존이 되고 새로운 애들은 14N, 14N인 이중 나선이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보존적 모델이죠. 그러면 시험관에는 어떤 식으로 띠가 나타나야 되냐면 똑같이 위치를 나타내 보면 15N에 하나, 14, 14에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14, 14, 14, 15, 14 얘는 15, 15 이렇게 되죠? 얘는 다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보존적 모델이라면 원래 가지고 있던 DNA를 주형으로 새로운 애들이 생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애들이 14N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14N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얘도 시험관에 원심 분리를 시켜서 놔두면 원심 분리를 시키면 이때는 띠가 전부 다 가운데에서만 나타나겠죠. 자, 세 번째. 분산적. 분산적 모델을 보면은 전부 다 잘려서 새로운 새로운 DNA가 섞여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값은 14와 15가 섞인 값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시키면 얘도 띠가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 실제로는 띠가 15, 14n인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양인 G0 계통에서는 G1 세대를 통해서는 첫 번째 보존적 모델은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세대 배양에서는 반보존적 모델과 분산적 모델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G1 1세대. 그럼 2세대 배양을 볼게요. G2 2세대 배양. 그러면 보존적 모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보존적. 그러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주용으로 해서 새로운 애들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우선은 n까지 다 표시를 해볼게요. 15n, 그 다음에 1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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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n 요렇게 자손이 반보존적 모델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적 모델에서는요. 다 죄다 섞이긴 하는데 15n이 훨씬 더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을 좀 뭐 그리면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죄송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제가 뺏었죠? 미안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띠를 한번 그려보면은 띠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서 띠는 15, 14n이 2개. 옆에서 적어볼게요. 15, 14n이 2개. 14n, 14, 14n이 2개. 1대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 분산적 모델은 값이 딱 한 개만 나오겠죠? 그런데 14, 14n도 아니고 15, 14n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뭐 위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배양을 더 해나간다면 여기보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근데 14, 14n의 값은 나오지는 않겠죠?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린다면은 몇 세대를 배양할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지만 완벽하게 14, 14n인 여기값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값에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배양을 했을 때 분산적 모델은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대를 배양했을 때, DNA는 반보존적으로 복제가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실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5N에서 배양을 했을 때 여기 가장 아래층 무거운 밀도를 갖게 되니까 가장 하층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4N 배지에서 배양을 했을 때 첫 세대는 15, 14N이기 때문에 중간층에 T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세대를 더 배양을 하면은 계속 14N에서 배양을 한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가 15N, 14N과 14N, 14N의 T가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중간층과 가벼운 층 두 개의 T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에 배양을 했을 때는 보존적 모형은 기각되게 되고 그 다음 2세대를 배양했을 때는 분산적 모형이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복제를 통해서는 보존적, 두 번째 복제를 통해서는 분산적이 기각이 되게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 이번엔 컬러를 좀 강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15M, 15M에서 배양을 했을 때 원래 주연 가닥을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다면 15N, 15N이니까 가장 하층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배지를 옮겨서 14N 배지에도 옮깁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15N을 주형으로 새로운 14N 가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15N에다가 새로 합성된 14N DNA가 합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14N 배지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14N 배지에서. 그러면 요게 다시 벌어지면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14, 15, 또 하나는 14, 14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숫자 좀 한번 적어 보실게요. 얘는 15, 14, 얘는 14, 14, 얘도 14, 14, 얘는 15, 14 이렇게. 그러면 총 여기에서 띠가 이 두 개, 14N, 14N의 띠가 두 개. 그래서 총 1대1의 비율로 띠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반보존점 모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반보존점 모델로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첫 세대는 15N 배지에서 배양을 합니다. G, 제로, 부모 세대, 15, 15, N 생략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배지를 14N 배지에 옮겨서
1세대를 얻습니다. 그러면 반보존적 모델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15n을 주형으로 14n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시험관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띠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4개 그린 거는 4번 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가장 하층에 띠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값만 써줄게요. 15, 15. 얘는 15, 14. 얘는 14, 14띠.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 14N 배지에다가 2세대를 배양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애가 14에서 계속 배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5, 14, 14, 14, 14, 14, 14, 15 이렇게. 그러면 15, 14 n짜리가 2개, 14, 14짜리가 2개.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한 번 더 배양을 해봤어요. 3세대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는 이거를 직접 그려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안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DNA 복제는요. 정확하게 2배가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세대는 2배가 복제돼요. 그럼 2세대는 2의 2승인 거죠. 그래서 총 4개. 그러면 3번 복제를 해요. 그럼 2의 3승이죠. 2의 3승이니까 몇 가닥이 나와야 돼? 8가닥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선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8가닥 중에 이거 이렇게 안 그리더라도 15, 14짜리가 몇 개? 2개. 14, 14짜리 몇 개? 그렇죠. 6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 14짜리는 요거, 요거. 나머지는 14, 14짜리죠.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래서 띠의 비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거는 약분을 하면 1대 3의 비율이죠. 그래서 중간 띠가 1, 그 다음에 상층 띠가 3배의 비율로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3세대까지 배양을 했을 때는 1대 3의 비율로 상층의 띠가 훨씬 더 두껍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볼 텐데, 그러면 4세대를 배양을 했다라고 합시다. 4세대 배양, G4.
자, 그러면 총 2의 4승이죠. 2의 4승이니까 16 가닥이죠.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5, 14는 몇 개? 그쵸. 2개. 그럼 14, 14는? 그쵸. 14개. 그러면 비율은 1대 7의 비율이 나겠죠? 그러면 띠가, 위 상층의 띠가 1대 7의 비율로 훨씬 더 두껍게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컬러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층은 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음 세대까지 숫자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요거 한번. 자, 그러면 이 띠의 순서를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띠의 순서. 자, 우리 방금 했던 거거든요. 자, 숫자로 한번 볼게요. 숫자로만. 자, G0기.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적었죠? 자, G0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15n에서 배양을 하다가 그 다음 세대부터는 다 14n에서 배양을 해서 G1, G2, G3 세대까지 계속 쫙쫙쫙 배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G0기는 15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n 생략해서 말할게요. 그 다음에 G1, 원세대, 자손 2세대. 그러면 15, 14겠죠? 그러면 띠를 본다라고 했을 때 부모 세대는 맨 아래층. 자, 그러면 이제 G2. 아, 이거 색깔을 칠하기 전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쏘리. 귀찮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해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5. 첫 번째 세대는, 두 번째 세대는 여기만 띠가 나오겠죠? 자, 1세대는 가운데 중간층만. 그럼 이제 2세대. 2세대는 띠가 15, 14와 14, 14가 나오겠죠. 그러면 비율이 얘는 2의 1승, 얘는 2의 2승이에요. 그럼 2의 1승이니까 두 가닥 모두 다 요것만 나오는 거고요. 자, 얘는 2의 2승, 총 4가닥인데 2대 2의 비율로, 즉 1대 1의 비율로 위층과 아래층의 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세대. 자, 그러면 2의 3승이에요. 8가닥. 여기서부터는 다 14n에 배양을 한 거예요. 여기만 15n에 배양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G3, 3세대는 10, 15, 14가 몇 개? 2개. 14, 14는 몇 개? 8가닥 중에 6개죠. 그래서 얘는 1대 3의 비율. 1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곱하기 G 4세대. 그러면 2의 4승. 15, 14는 여전 2. 14, 14는 자, 2의 4승이니까 16가다. 그러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1대 7. 1대 7의 비율로 위층이 훨씬 더 띠가 더 두껍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순서 배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순서 배열. 자, 상층, 중층, 하층이 지금 비율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거 A, B, C, D 순서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A, B, C, D. 그러면 가장 하층만 나온 여기 B, 요거는 이제 부모 세대겠죠? 그래서 G0계에 해당하는 게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G0기 부모 세대. 자, 그 다음 1세대는 중간 띠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간 띠만 나왔던 요거. 그래서 1세대는 A. 그 다음부터는 상층띠가 등장을 하게 돼요. 봤더니 여기는 1대 1의 비율이고 얘는 1대 3의 비율이죠. 순서를 숫자를 달리기 적을까요? 3대 1로 적을까요? 위에 있는 순서대로 3대 1 이렇게. 자, 그래서 1대 1의 비율이 2세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가 2세대, G1. 그러면 마지막 C가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제가. 얘는 2세대, 얘가 3세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4세대면은 값이 더 올라가겠죠? 7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어보면은 B, A, D, 그 다음에 C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배양을 했을 때 어떤 모델이 기각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배양했을 때 예측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는 14N 배양을 했다가 다시 15N을 배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배양을 했을 때의 값도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신 공부만 하는 친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요런 지금 방금 했던 요거 정도는 수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너무 어렵게 가르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거 정리하셔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노파심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노파심, 노파심, 노파심. 자, 14N에서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14N에서 한 번만 더 배양을 했다라 합시다. 한 번 더 배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지 말까요? 이거 한 번 꼭 적어봐요. 꼭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각 배양을 했을 때 1세대 배양을 했을 때 어떤 모듈이 기억되는지 1세대는 보전적, 두 번째 배양을 했을 때는 분산적 모듈이 기억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존적, 반보존적 모델인 걸 알았는데 그 반보존적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띠를 예측을 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